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알파고보다 좀 더 주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일 심플한 건 바둑 두세요? 대화는 하시나요? 대화는 매일 하죠. 매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목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학습의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대화나 공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챗 GPT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그럼 GPT라는 말의 뜻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GPT라는 게요, 일단은 제너레이티브,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GPT, 우리가 챗 GPT니까 채팅하는 GPT잖아요. 그래서 GPT의 뜻이 일단 G가 제너레이티브라는 거고, 이렇게 생성하는 거죠. 프리트레인드니까 미리 학습된, 사전 학습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시간으로 얘가 학습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를 미리 학습해 놓고 뭔가를 뱉어낸다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좀 아주 혁신적인 모델 중에 하나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 때문에 최근에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나 학습 방식이 엄청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챗GPT는 채팅을 하는 이제 생성하는, 그리고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는 녀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뭔가 얘기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뱉어낸다. 근데 만들어서 뱉어내는데 사전 학습된 데이터에서만 뱉어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챗GPT라고 하는 그 GPT가 말씀드린 것처럼 GPT 3에서 조금 더 진화한 3.5 모델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GPT라는 게 1, 2, 3도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GPT라고 하는 녀석이 1, 2, 3, 그 다음에 3.5가 된 건데, 이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뭐가 좋아지냐면, 우리가 이제 뇌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뇌에 우리가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이 그 신경 돌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막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대답을 막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우리가 뭔가 인지하고, 뇌가 되게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뇌랑 똑같은 모델의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뇌의 시냅스의 역할을 하는 게 파라미터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 파라미터의 개수를 계속 늘린 거예요. 근데 이게 GPT-2 때까지는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한 15억 개 정도였는데, GPT-3가 되면서 이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데요. 인간의 뇌가 한 뭐 몇 조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 수준은 아니지만 인간의 뇌 한 10분의 1 수준 정도 됐더니 이게 엄청나게 지금 대화를 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GPT-3에서 3.5가 될 때는 얘가 조금 더 사람들이 이야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GPT-3에다가 사람들이 직접 더 투입이 돼서 그걸 조금 더 길들였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녀석이 나왔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학생 때 네. 이제 알파고가 완전 난리였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알파고보다 좀 더 주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챗 GPT에 대해서. 그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심플한 건 바둑 두세요? 안 두죠. 안 두시죠? 바둑 혹시 PD님 두시나요? 안 두세요. 여기 바둑 두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저도 바둑 안 두거든요. 대화는 하시나요? 대화는 매일 하죠. 매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목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 마인드라고 그랬잖아요.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스타트업들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만큼 익숙한 돌,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든 우리가 하는 SNS, 메신저 이런 것들이 형태만 달라졌지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근원의 것들을 계속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알파고라고 하는 녀석은 되게 혁신적이고 놀라웠지만, 그것이 실제로 놀라운 다음에 미치는 영향은 바둑계에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전체 삶에서는 뭔가 그렇게 바둑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좀 놀랍고 지나가는, 그리고 막막한 어떤 두려움이나 막막한 어떤 걱정 혹은 기대를 하게 하는 녀석이었죠. 근데 얘는 당장 오늘도 내가 쓸 수 있고 내일도 쓸 수 있으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베타 테스터가 돼가지고 지금 1억 5천만 명이나 거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알파고로 인해서 바뀐 바둑 판도가 결국에는 이 챗GPT를 통해서 바뀔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우리는 모르지만 바둑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 찍고 있잖아요. 바둑 방송이 요즘 어떤지 아세요? 바둑 방송? 모르겠어요. 바둑 방송을 보면 거기에 알파고 비스무리한 인공지능 바둑 해설이 3개 정도 같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판이 바뀌었고, 두 번째로 이제 오히려 더 큰 거는 알파고가 등장하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바둑 학습이라는 게 되게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구단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9단을 이겼다는 건 거의 원래 바둑에서 9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석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배워서 그 배움의 진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인 바둑 수에서는 이 바둑 9단을 이긴다는 건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긴 거는 기존에 사람이 두지 않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온라인 대국에서 막 9단을 이기는 초등학생이 나오거나 중학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둔 게 아니라 이제 옆에다가 그 바둑 AI 켜놓고 바둑을 두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 해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더 이상 이게 전통적으로 바둑이라는 게 쭉 학습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전통적인 학습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집에서 인공지능하고 그냥 바둑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지 않았던 스타일들도 막 바둑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정점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드디어 어떤 일까지 발생했느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바둑의 그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이기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겼느냐?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석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인공지능을 속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오락으로 치면 소위 옛날 짤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락실에서 아,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뭐 이런 패턴을 해야지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또 다른 인공지능하고 같이 그 수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삶에서도 지금 챗GPT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는데 와 이게 대화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되면 그리고 학습에 있는 것들이 되면 결국에는 바둑이랑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학습의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대화나 공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생기겠죠. 하나는 어떤 지금 이제 새로 학습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야 뭔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배우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 차라리 얘랑 좀 다른 방식으로 마치 내가 그냥 전통적으로 하면 바둑 9단 이기려면 몇십 년 걸릴 텐데 그냥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면 한두 번은 바둑 9단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방식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그러면은 바둑을 뒀던 사람들은 야 그러면 이런 게 바뀌었을 때 우리의 판이 어떻게 바뀔까? 그럼 그 판이 바뀌는 걸 빨리 캐치한 데는 아까 방송국이 그런 걸 적용했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에서 한 번 더 생성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내가 학습을 하거나 배울 때도 이 그냥 바둑을 할 때 인공지능이랑 같이 하는 게 왜 안 돼? 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어떤 룰까지 바뀌어버릴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포함해서 일반 대중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챗 GPT가 대답하는 방식이 다수의 의견을 선택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챗GPT에 대한 학습 원리를 이해할 때 그냥 뭐 기술적인 거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혹시 어떻게 배우셨어요? 문법 이런 거 공부하셨나요? 어릴 때? 문법 공부했습니다. 아, 문법 뭐 성문 막 이런 거 막. 예. 근데 문법 공부하실 때 영어 대화 되게 잘하셨어요? 아 못했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거예요. 기존의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는 딱 우리가 문법 배운 것처럼 I는 나야. 뭐 그럴 때는 M을 써야 돼. is를 써야 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공부하신 분들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How are you? 하면은 뭐가 나오죠?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한테 How are you라고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How are you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응용해서 뭐 How is the weather 이러거나 아니면 뭐 What's up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 보면서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외국에 던진 거예요. 외국에 던졌으니까 얘는 하나도 영어를 못하죠. 근데 계속 그 옆에 사람들이 영어 하는 걸 막 들을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hello 막 이러면 거기서 반응이 hello 오 막 이럴 거고 hello my name 이러다가 내가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이러는데 갑자기 hello my name is 이러면 오 막 이러면 이제 내가 배웠구나 이렇게 인지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어랑 한국어가 뜻이 교차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냐면 그 주변에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한국어 뜻이 뭔지 모르는데 영어로는 뭔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영어의 뜻도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대화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챗GPT 같은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부분 이런 방식이에요. 어떤 거냐? 얘는 단어의 뜻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문장을 얘가 쓰긴 하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수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인터넷에는 수많은 데이터를 얘가 그냥 통으로 학습한 거예요. 그냥 외국에 그냥 혼자 나간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쓴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것들을 쫙 취합해서 내 뇌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얘기를 하면 내가 왠지 모르게 느낌적으로 서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오 맞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딱 지금의 챗GPT 같은 제너레이티브 AI의 생성 원리입니다. 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확률적으로라고 얘기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썼다라고만 얘기하면 좀 모호해요.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뇌가 학습하는 것처럼 뭔가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얘가 통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그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낼 때 그 앞에나 그 뒤에 있는 문맥을 보면서 얘가 이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배치를 하는데 사람이 마치 그 맥락에 따라서 내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다르듯이 확률적으로 높긴 하지만 무조건 확률적이라기보다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신경망의 흐름을 갖고 단어를 만들어서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통으로 집어넣는 챗 GPT인데 그렇죠. 이 챗 GPT가 IQ가 147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측정된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챗GPT가 뭐 예를 들면은 의사 뭐 시험을 통과했다. 뭐 아니면은 뭐 MBA를 뭐 B+ 이상을 받았다. 뭐 IQ가 맞았다. 일단 그거는 대부분 다 시험을 푼 거겠죠. 예. 예를 들면은 IQ 테스트의 페이지를 주고 그거를 풀어낸 거죠. 아까처럼 뭐 시험이다 그러면은 뭐 시험지를 주고 풀어낸 거죠.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 수많은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패턴적으로 넣은 거니까 그게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거나 IQ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재밌는 게 그런 챗 GPT가 중학교 수학 시험 점수는 막 100점 만점에 20점, 10점 나올까 말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는 한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IQ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똑똑해야 되는데 얘는 똑똑한 것도 나오고 막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특히나 수학 계산에서 이상합니다. 심지어 얘가 어떤 줄 아세요? 얘한테 제가 예를 들면은 너 2 더하기 3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6이라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아닙니다. 와이프가 틀리신 것 같아요. 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언제나 오라.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혼란을 겪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학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한테 2 더하기 3이 뭐야? 그러면 얘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6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하다, IQ가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수많은 데이터에서 그 다음을 만들어주는 생성형이기 때문에 생성하는 결과값들에서 우리가 수많은 어떤 지금의 학습이 잘 되는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정답셋이 있는 것들이겠죠. 뭐 예를 들면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서의 비즈니스적인 보고서가 많다거나 아까처럼 IQ 테스트처럼 딱 공식적인 문제 답이 있다거나 그런 데이터가 많은 것들은 얘가 아주 학습을 잘해서 대답을 그럴듯하게 내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쨌든 얘가 어떤 맥락으로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정답을 봤더니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점수를 잘 주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수학이나 이런 것들도 얘는 글로 수학을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학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든지 사람들이 튜닝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 또 다른 답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는 얘를 뭔가 IQ가 몇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정말 지극히 사람이 보는 관점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